안녕하세요. 수요일 고시환입니다. 지난주 선거가 있다 보니까 슈나마님 감사합니다. 한 2주 만에 뵙는데 한 주 쉬어서 그런지 또 굉장히 좀 낯설고 새로 하는 기분이라 나쁘지 않습니다. 날씨가 요즘 참 애매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겨울 다음에 봄이 원래 봄이 사실 짧긴 했었는데 봄이 없어지고 있는 아쉬움, 안타까움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제가 아마 지난번 그 방송 때 우리 그 PD 분한테 청춘 예찬, 청춘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봤는데 학교 때 아마 배웠을 텐데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자만 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우보, 그러니까 소걸음이라는 뜻이겠죠. 우보 민태호님의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때 이걸 외워서 시험도 보고 했었는데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울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있다. 제가 이것을 읽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청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50세가 되든 60세가 되든 가슴속에 마음속에 청춘이 있으면 청춘이다 했지만은 솔직히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위안적인 것이 있고요. 청춘은 말 그대로 사실 청춘이죠. 20대, 10대 후반부터 20대의 피 끓는 청춘. 청춘의 가장 큰 특징은 실패를 할 수 있는 자유. 자, 여기에 또 이런 글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따뜻한 봄바람이다. 풀밭에 속잎나고 가지에 싹이 트고 꽃피고 새우는 봄날의 천지는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을 얼음 속에서 불러내는 것이 따뜻한 봄바람이다. 인생의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보내는 것은 청춘의 끓는 피다. 청춘의 피가 뜨거운지라 인간은 동산에 사랑의 풀을 돋고 이상의 꽃을 피우고 희망을 높이고 뜨고 연락의 새가 울게 만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요즘 우리 친구들 내가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은 이렇게 피 끓는 시기를 우리가 너무 뺏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 아쉬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저는 그 가평에서 주말이면 가가지고 작은 그 땅에 농사를 짓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것저것 힘든 것들을 땀을 흘리고 나게 되면은 좋아집니다. 근데 이 농사에서 중요한 게 그 시기예요. 아무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50대도 할 수 있다 손치지만 농사는 요 시기를 놓치게 되면 1년 농사를 망칩니다. 우리 아이들 10대, 20대 이 친구들이 다 이제 그런 시기라서 이 시기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몇 개 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으셨네. 황재원님은 제가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이윤님, 황재원님, 촌아지매님. 촌아지매님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PD분이 묻더라고요. 저 촌은 어딜까? 아지매니까 경상도를 예상을 하시던데. 사랑 충만 카야, 호호호 아줌마, 용채 사랑해, 윤서야 사랑해, 슈나맘, 닷단맨, 모카꿈맘, 스마일짱, 형규맘, 오늘부터 고고, 아니. 익숙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자, 올라온 질문 몇 가지 좀 답을 드리고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품을 거부하는 아이. 자,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먹거리가 지난 50년 사이에 바뀐 것을 보게 되면은요, 쌀 소비량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리고 육류 소비량이 300배가 증가했고요.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은 거의 800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걀에 대한 소비량도 늘었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상하게도 언제부턴가 이 우유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마 90년대 정도였을까요? 일본에서는 우유 망국론이라는 것까지 나왔었어요. 그 이유는 우유에 대한 것이 서구인들과 우리는 좀 개념이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유를 먹었을 때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락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인들에는 안타깝게도 이 락타제가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는 그냥 좋은 음료로 생각을 하실 것이지 너무 여기에 대한 집착은 좋지가 못합니다. 안 먹으려고 해요. 잘 먹던 아이였는데 쭉 보게 되게 되면은 잘 먹던 아이였는데 어린이집을 다닌 후부터 오히려 입이 더 까다로웠다. 근데 어린이집에서 신음식, 단음식, 짠 음식을 알게 돼서 그런 건가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답을 본인이 쓰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잘하는 설렁탕, 곰탕집을 간다 손 치더라도 소금을 안 치고 먹는다면 아마 그 맛을 느끼기 힘드실 겁니다. 아이가 이미 신음식, 단음식, 짠음식 어떤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지고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편식의 길로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이미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또 자기 고집이 생긴 뒤로는 먹는 것을 억지로 하기 힘들어요. 엄마가 할 역할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아이한테 주는 것까지가 하는 겁니다. 먹는 양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가 우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유에 식초 타먹는 거야. 애들이 홍초 같은 거 타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자꾸는 약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식초와 유단백에 대한 거 글쎄 그 덩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단백이 덩어리가 진다 하더라도 사실 그 바로 뭐 방치해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체중아로 태어났는데 이런 아이가 성적수증이 더 쉽게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저체중아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료적인 것을 얘기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결과와 원인입니다. 저체중아로 태어났다면은 임신 중 어떤 아이한테 불안한 환경과 요소를 준 것은 없었는지, 아이의 건강상의 이상은 없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지만 될 거예요. 저체중아 자체가 성저숙증과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저숙증이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내 신체가 불안한다면 언제든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뒤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우유에 대한 게 또 올라왔네요. 22개월 남았는데 완모를 하고 14개월째 젖을 떼고 일반 우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우유는 500cc 이하로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좋은 음료일 뿐입니다. 너무 집착은 버릴 것을 권해드리고 40개월이 지난 아이가 회를 먹어도 되느냐 가급적이면 주지 않을 것을 권해드리지만은 이미 만 2세, 3세가 넘어간 뒤라면은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제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기 분유 끊기 22개월 된 아기가 아직도 분유를 끊지 못했다. 자, 분유와 젖병은 우리가 이제 그 분유는 대한민국에서 광고가 2000년 좀 넘어서부터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분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 6개월 이후부터는 이유식을 갖다가 분유, 즉 보충식이 되는 것이지 분유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아이들한테 이미 돌이 넘어간 뒤에는 자기 고집이 생겨요. 어른들한테 월, 수, 금 규칙적입니다. 아이들한테 월, 수, 금은 주다 말다예요. 아이들한테 끊기 위해서는 4번 주던 것을 3번 줄이고 2번 줄이고 1번 줄여서 끊겠다. 아주 이상적인 것이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보는 자리에서 젖병을 버리세요. 분유 다 쏟아서 버리세요. 없어를 보여주세요. 달라고 아이가 보채더라도 한동안 전쟁과 씨름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게 더 아이를 도와주는 겁니다. 서서히 순리적으로 끊는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아이들한테 오히려 아이들은 적응도가 빠릅니다. 엄마가 걱정하는 것보다 사실 더 23개월 분유, 오늘 분유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자,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자,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빵을 먹었어요. 과자를 먹었어요. 밥맛이 있을까요? 밥 먹기 전에 디저트를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케이크를 먼저 주고 나서 너 입맛 없니? 밥 왜 안 먹어? 이러면 안 되겠죠. 분유를 먹었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될까요? 돌 이후에는 젖병과 분유는 다 끊어야 됩니다. 자,
젖병을 끊으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들 공가지역국지도 가끔 가다가 병원에 오는 아이들 중에 나이가 2살, 3살, 4살 됐어도 공가지역국지를 몰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SBS 아이들이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프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6살짜리 아이가 젖병을 못 끊어서 왜 그걸 끊어야 되느냐? 우리 턱관절, 자 상하골, 하하골이라고 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위아래로 움직여야 됩니다. 젖꼭지를 빨리, 자 우리 예전에 요즘도 나오나 그 쭈쭈바라는 거. 그 한번 엄마 쉬지 말고 빨아서 드셔보세요. 이 턱관절 얼얼할 거예요. 빨기 위해서는 턱이 앞뒤로 움직여야 됩니다. 위아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관절에 이상 발달을 주게 되고 또 빨게 되면 음압이 걸립니다. 코, 귀, 눈, 목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계속 빨다 보면 음압이 걸리게 돼서 중이염에 대한 발달이 높아지게 되고 또 구강에 대한 발달에 이상을 주게 됩니다. 비염에 대한 염려도 높아지게 됩니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해가 되기 때문에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거는 옆집 아줌마도 줍니다. 뒷집 아저씨도 아이가 울고 보채면 줄 수 있습니다. 끊어야 되는 건 끊어야 되는 겁니다. 13개월 아이가 우유만 찾아요. 자, 이유식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유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영양적인 개념보다도 아이가 먹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는 이 행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로부터 생후 6개월까지는 쓸 수 있는 영양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칼로리나 이런 것들 또 아이의 식습관을 익히기 위해서 생후 100일 아이가 6kg가 넘어갔을 때부터 이제 이 이유식 이행식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잘 빨던 아이들도 태어났을 때 어떤 우리 모든 포유동물들은 특별한 훈련이 없어도 엄마의 젖을 찾아서 빱니다. 이런 빠는 본능이 생후 100일에서 4개월 정도가 되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아이들이 혀를 가지고 엄마의 젖꼭지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지근지근 씹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이때부터가 아이한테 수저에 적응을 시키는 기간입니다. 생후 100일에서 6개월까지 영양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수저를 줄여서 수저에 대한 익숙한 익숙을 유도해주는 시기입니다. 적응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유식은 생후 6개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생후 7, 8개월이 되어지게 되게 되면은 수저를 기울였을 때 흘러내리지 않고 두두둑 떨어질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만 아이가 우리가 그 부드러운 두부도 그냥 꾹꾹 못 삼켜요. 씹어야지만 삼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씹어서 꿀꺽 능동적으로 삼키는 훈련이 돼야지만 되는데 이 과정이 잘 안 되어지게 되면은 개월이 늘어도 아이가 잘 먹는 것에 익숙해지지가 않게 되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6세 아이가 너무 먹어요. 먹는 양을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식단, 식습관, 내용을 먼저 보는 게 순서가 될 거예요. 양은 못 줄입니다. 아이가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탄수화물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치즈 중독증. 자, 치즈는 참 좋은 간식입니다. 하지만 치즈가 상당히 짭니다. 소금에 대한 적응을 하게 되면 아이가 다른 익숙한 것을 안 먹게 됩니다. 17개월 된 아이의 영양제. 자,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칼슘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근데 아이들한테 부족한 영양소로서는 대표적인 게 칼슘은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한 것은 그 빈혈이나 아니면 비타민 D, 아연, 마그네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양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아이의 전반적인 식습관과 전체적인 걸 보면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몇 개월이니까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논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X자다리 사실 이거는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고 9살 아이라면은 더 늦기 전에 한번 정형외과에 가서 그 정도에 따른 교정 여부를 논의해 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자, 오늘 그 올라온 질문들을 보게 되면 우유하고 영양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요. 우유는 정의하겠습니다. 좋은 음료입니다. 하루 500cc 이하. 이하는 제로도 들어갑니다. 두 번째, 분유 돌 이후에 끊는 겁니다. 순리적으로 끊기 어렵습니다. 아이 앞에서 아이와의 전쟁 각오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영양제. 아이가 먹는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 없습니다. 아이가 먹는 식단의 내용을 봐야 되고 성장 정도를 봐야 되고 건강을 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분유, 예, 수다마님 맞습니다. 돌 전에 그 분유와 젖병은 떼는 겁니다. 이유만님 맞습니다.
우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좋은 음료입니다. 영양제 정해져 있는 거 없다. 맞습니다. 제가 정의가 어느 정도 됐나요? 자, 오늘 얘기가 성저숙증에 대한 건데, 솔직히 제가 이 프로를 하면서 가장 기대를 하고 싶은 것들은 대화예요. 요즘은 웬만한 의료 상식, 제가 여기서 일반적인 거 할 것들은 아마 인터넷에서 몇 글자만 치시게 되면 다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실 거예요. 또 이미 다 알고 계신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 그 일반인들이 의료 정보, 지식에 대한 것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설프게 몇 자를 더 말씀을 드리고 또 교과서에 적혀 있는 몇 글자를 말씀드린다. 이것보다도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 병원 가서 이렇게 찬찬히 얘기할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몇 가지 자료들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저도 즐겁고. 예전에 이제 자꾸 하셨죠. 이정환 씨가 자기 그 초년병 DJ 시대, 저는 꿈이 사실 라디오, 요즘 그 저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보이는 라디오를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그 개념일 것 같은데 역발상을 해봤어요. 거꾸로. 안 보이는 TV를 하면 어떨까? 라디오 DJ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참 옛날부터 하나의 그 소망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정환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예전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초기에 비에트남 초기에 그 DJ를 할 때 엽서가 하나도 오는 게 없어서 자기가 쓰러 다 썼대요. 엄마, 아빠, 사돈의 팔촌의 이름 다 빌리면서 자기가 쓰고 자기가 읽고 자기가 상품 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질문 좀 올려주시면 저도 이제 그런 것이 보이는 라디오 보라. 예. 자, 그 성저수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미 그 앞부분에서 제가 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웬만한 건 아실 것 같은데요.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만 8세 또 만 8세 이전의 여아, 만 9세 이전의 남아에서 2차 성징을 보일 경우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서 성장판 검사를 해보십시오. 성장판 검사상 뼈나이가 빠르다면 이 아이한테 2차적으로 그 성선자극 검사 등을 통해서 성호르몬 분비의 정도를 체크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아이들이 부모님의 어떤 키 조건에 비해서 너무 성장률이 빠르다거나 머리가 기름져지고 또 채취, 몸에서 나는 냄새음이 달라진다거나 발 사이즈가 너무 커진다거나 성격이 아이가 예민해지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대화에 대한 것이 조금 차이가 난다거나 방에 들어가서 있는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된다면 해볼 것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성저숙증 주사가 있다고 하던데 주사가 정확히 뭐고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나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한번 다시 답을 드릴게요. 이렇게 의료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끝부분에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 이번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저숙증은 꼭 의료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료적인 것보다도 일상생활 속, 환경 속, 심리적인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간단하게 좀 몇 자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저숙증이 개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환경이나 실수가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다 맞습니다. 성저숙증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의 유전적인 조건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이의 알러지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건강, 식습관, 환경, 호르몬 이런 다양한 것들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성호르몬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초경이 또래 분들보다 좀 빨랐다거나 아빠의 성장에 대한 히스토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유전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황재호님의 그 질문을 간단하게 답을 드리고 간다면요, 성호르몬 억제에 대한 치료는 주사 치료밖에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부감이 있고 또 그 주사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다소 염려를 하거나 또 기피를 하기도 하고 우회적인 치료들 여러 가지 무슨 그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사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닌 게
아이들한테 그 성조숙증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성조숙증에 대한 것은 치료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아이 평생 건강, 아이 평생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에 대한 이해와 적극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호르몬 억제를 하게 되면 효과는 좋습니다. 4주마다 주사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월경을 빨리 해서 치료를 받거나 남자의 고환이 커져서 치료하게 되면 월경이 멈추는 고환이 작아지는 건가요? 자, 성조숙증은 일방향입니다. 진행을 앞으로 하는 것이 뒤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경은 이미 한 생리는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초경 이후에 오게 된 생리를 멈출 수가 있지만은 이미 커져 있는 그 고환 사이즈나 아니면은 가슴의 발달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진행을 늦추게 되고 좀 사이즈를 줄일 수는 있지만은 그 정도를 다시 그 과거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조숙증은 진단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성조숙증에 대한 초경 얼마든지 자 우리가 피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조숙증이에요. 초경은 얼마든지 늦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경을 늦춘다라고 해서 사춘기 자체가 늦춰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기 질문을 주시는 엄마들 이미 성인분들도 생리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자, 호우 아줌마님이 지적하신 게 가장 정확한 정신적으로 사춘기가 빨리 올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한 겁니다. 귀요미맘, 엄마가 초경이 엄청 빨랐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생활습관 등의 방법이 있을까요? 자, 우선은 엄청 빨랐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엄마가 빨랐다라고 하면 아이는 주기적으로 성장판 체크를 해볼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생활습관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 유전적인 것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조숙증에 대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은 이 의료적인 것, 의학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 의학적인 것, 실제 아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게 되는 심리, 정서, 또 일상 그 아이가 머물게 되는 또래들과의 어울림에서의 교육 방법, 또 이 성조숙증 아이들을 교실에서 만나야 되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약하거나 사실 없다 해도 될 겁니다. 성장판 검사 시기는 만 5세가 넘으면 1년에 한 번, 경우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은 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장판 검사는 주변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형외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성장판 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검사 후 판독과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아청소년과나 소아내분비 닥터 선생님들과의 그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성장판 검사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내 나이와 뼈 나이의 차이를 보는 것이지 성장판이 열려 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클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가 성조숙 경우고 아빠가 늦은 경우는 자녀들이 엄마가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아빠가 늦다, 이게 늦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또래분들보다 늦은 키 성장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분들은 사춘기에 대해서 그 분명한 어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느리다 빠르다를 알 수가 있지만은 남성분들에 대한 사춘기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성장판 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목을 사진을 찍습니다. 왼손을 주로 찍게 왼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키를 논의하는 성장판은 손이나 어깨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뼈 나이를 논의하게 되는 것은 손목 사진을 갖다가 중심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엄마의 영향이 아이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다 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알러지에 대한 것들도 아빠의 알러지보다는 엄마의 알러지. 엄마가 알러지가 있으면 아이가 알러지가 올 확률은 60%가 넘습니다. 아빠의 영향은 한 30%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성조숙증에 대해서 부모의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요. 자, 성조숙증은 하나의 병입니다. 병으로 우선 부모가 이해를 해야지만 아이들이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성조숙증에 그 진단이 붙었어요. 이 붙었을 경우, 이거 참 예민한 부분인데, 형님아님. 지금도 한의사분, 저는 이게 오해가 없어야 될 게, 한의학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편견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의학 자체가 다른 개념이에요. 자,
한의원에서 하고 있는 성장판 검사는 사실 지금 방사선 검사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편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장판을 판독한다는 것이 쉽게 쉽지는 못해요. 그분들도 저한테 지금 당장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녹용이 어때 뭐가 어때 물어보게 되면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제가 책에서 보았던 것들을 갖다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과대학 6년에 또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어떤 전문성들을 논의하기에는 한의사분들과 저희들은 교육 과정에 이제 커리큘럼들이 앞으로 뭐 이제 그분들도 방사선 공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페북에서 질문이 왔어요. 만 10세야 가슴 멍울이 있고 뼈내가 11세 성장 수준에서 하지만 체중 키가 작다는 더 큰 확률은 없을까요? 자, 오해가 있는데요. 성녀수중 키를 논의하는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10세 여아가 가슴 멍울이 있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또 뼈나이가 11살이다. 자, 평균적으로 모든 검사에는 오차 범주가 있습니다. 6개월의 전후에 오차 범주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뼈내가 빠르다고 해서 다 성적수증을 논의하기는 어렵고요. 또 부모님의 키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의 키, 추정 키를 논의하게 되는 것이지 준 내용만으로 다 논의하기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교사 입장에서 성에 관심이 많은 아이의 학부모에게 2차 성징에 대해 물어보고 성장판 검사를 권유하면 될까요? 성장판 검사는 사실 모든 아이가 다 대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 병원에서 관리 중인 아이 중에 한 케이스가 아주 좀 재미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반에서 담임 선생님이 어떤 목적인지 몰라도 반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성장판을 갖다가 다 한번 해달라고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검사를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분은 했더라고요. 그게 거기에서 스크린된 아이들이 반 아이들 중에 한 3, 4명이 좀 너무 빠른 것으로 나와가지고 저한테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보살핌과 가르침과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온 뒤 어른이 됐을 때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똑똑하고 뭐 지식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강하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배려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춘기도 빨리 오나요? 소아줌마 맞습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장수증 있는 아이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울증 발병률과 불안감 또 자기 위축감입니다. 정신적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1학년 노는 것을 2학년이 보면 유치해요. 2학년이 노는 걸 3학년이 보게 되면 유치합니다. 또래들과 같이 놀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사회화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키. 사실 키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성녀숙중 아이들이 많은 경우 초등학교 때까지는 또래들보다 커요. 근데 이때는 사춘기가 아직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라 자기 외모에 대한 기준이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래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부담을 가지게 되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창 자라게 될 여학생들은 이제 초등학교 후반에서 중학교 한 2학년, 남학생들은 중학교 한 2, 3학년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요 사이에 급성장기에 성저숙중 아이들은 안 큽니다. 안 클 염려가 높습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작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커지게 됩니다. 이를 바라보는 부모도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은 한창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한테서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살찔 경우 성저숙증이 빨리 오나요?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은 꼭 체중이 많이 나간다 해서 성저숙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2 병을 초사에 겪었어요. 자, 이북에서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때문이라면서요. 폭주하는 연령. 전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지금 긴데 더 클 수 있었나요? 생리를 중학교 1때. 연령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생리를 중학교 1학년 때 하셨다면 아마 크게 빠른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모님이 이해를 해야 되는 이 중에 하나는 성저숙중 진단까지는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진단이 내려진 뒤에 치료률이 문제입니다. 2000년 초에는 사실 성저숙중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몰랐었고 또 부모님들한테는 충격적인 단어가 되겠죠. 호르몬 치료를 아이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치료율이 10%도 못 됐습니다. 한 7, 8% 정도. 그러니까 100명 진단을 내려봤자 그 중에 그러던 것이 이제 2000년 후반 들어가면서 한 15%로 늘어갔고 2010년 들었으면서부터 이제 좀 그 최소한도는 이제 뭐 3, 40% 이상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2010년 이후에 보고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도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는 꼭 성저숙중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영양을 보다 보니까 당뇨 환자들 분들이나 또 이제 암 환자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암 발병률이 높다, 당뇨 발병률이 높다 얘기를 하는데 딱 본인한테 진단이 붙고 났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도 자 커밍아웃을 한 가지 할게요. 저도 당뇨입니다. 내분비 재미난 게 호흡기 학회를 가게 되면 다들 담배를 많이 피시고 내분비 학회를 가게 되게 되면 저처럼 덩치가 좋으면서 당뇨분들이 꽤 되세요.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도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맨날 항상 진료실에서 보던 게 당뇨 환자였는데 쇼크더라고요. 내가 하는 암이라면은 당신 암입니다 라는 단어를 본인이 들었다면 그게 바로 나라면 아마 그 공포는 작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그 아마 그냥 본인한테 한번 진단이 내려졌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는 전 세계 어느 의료보다도 발달돼 있고 시스템이 너무도 편하게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번 정도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시기가 됐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업그레이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기술자였다. 하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 예술을 할 때 어떤 그런 개념은 좀 약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라고 하죠. 하지만 IT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대한 것은 강국일까요? IT를 할 수 있는 라인은 잘 깔려 있지만 암으로 진단이 받은 환자의 그 공허함,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을 갖다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치료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성저숙중이 있는 아이들한테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저숙중이 있는 아이들은 우선은 그 부모에 대한 교육, 부모에 대한 위로, 부모에 대한 배려, 이것은 의료보험으로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런 아이,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항상 같이 봐야 될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와 알아야지 아이들을 갖다 보살펴 주시겠죠. 그 교육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저숙중은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한테 한 9대1로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염려가 되고 그 뒤에 성인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도 여학생들한테 더 커집니다. 성저숙중이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다. 솔직히 이제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퍼센테이지는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 퍼센테이지 많이 늘어나게 되죠. 음주율은 성저숙중인 경우가 아닌 아이들에 해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고되고 있고요. 흡연율도 한 2배 이상 차이 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초경 연령의 가장 그 중심은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40%, 즉 반에서 한 3분의 1 이상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초경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30%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또 15%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즉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하면서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경을 보인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초경 전에 내가 초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초경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 나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6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한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다양스럽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3분의 1은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초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하나, 교육자 이 아이한테 초경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대상이 75%, 즉 4분의 3이 엄마로 되어 있습니다. 4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25% 안쪽이 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엄마들이 과연 갑상선 항진증은 유전성 배제 못합니다. 그 엄마들이 아이한테 해주는 초경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일까? 이 부분은 엄마들이 성교육에 대한 것을 스스로 해본 적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아이가 초경을 받았을 때 느낌, 초경 시 첫 경험을 당황한다는 경우가 한 50%. 아이가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한테 교육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교육은 말이지 실제로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닥터들도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 졸업하기 전에 폴리클리닉 실습을 돕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턴이라고 하는 전문직으로서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익숙해지기 위해서 손이, 정서가, 마음이, 저도 처음에 환자분들의 병실에 들어가는데 몇 번을 망설이고 다시 갔다 돌아오고 문을 여는 것이 꼭 마치 저 문 속에는 괴물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문을 못 열었었어요. 그 첫 시작이 그렇게 힘든 것이거든요. 그게 초경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이 반 정도가 당황한다, 두렵다, 울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나 죽는 거야, 이러한 공포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반입니다. 또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신기하다, 재밌다, 자랑스럽다 한 아이들도 있는 것 보곤 되고 있습니다. 초경을 이른 시기에 한 아이들이 그 보이는 것을 몇 가지 보고한 게 있는데요. 우선 신체 증상, 즉 피를 받잖아요. 피를 닦아야 되고 어떻게 뭔가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아파 보이고 이러한 실질적으로 느끼는 정서적인 두려움, 힘듦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으로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공격성이 높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춘기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의 또 다른 표출 방법이 한 가지가 공격성이 되겠죠. 근데 이때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아이는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한 아이들이 탈선에 대한 그 아이들은 탈선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머물 곳, 결국 자기가 받아들여질 것에 대해서 자기의 변화에 대한 것을 부모님이 미처 따라오지 못했을 경우, 자기가 속할 곳이 잃었을 경우, 그 결국 아이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게 되겠죠. 성조숙증이 있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빨라지게 되면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이가 많은 언니들, 오빠들, 형들하고 어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탈선의 기회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의력 결핍이 생기게 되고 학습장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울, 불안, 심리적인 위축, 또 정서사고의 변화, 흡연, 알코올, 비행 등등의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하다 보게 되면 조금 피상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좀 이 질문이 올라왔으면 바라는데 의료적인 얘기만 하게 되면 성저수증에서 사실 좀 더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한쪽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성저수증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갖다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 시기입니다. 진단 시기. 그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그 질문 중에 치료에 대한 것이 나왔었는데 다음 시간대에는 치료를 한번 전반적으로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의료적인 치료도 그렇고 다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성저수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성저수증이 있을 경우 단지 사춘기가 빨리 오고 초경을 먼저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진성 가성 성저수증 아이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볼 것인가를 갖다가 논의해보고 싶은 시간이 사실 제 오늘의 솔직한 욕심입니다. 진성과 가성이 있습니다. 자, 성저숙증은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 뇌하수체라고 하는 가장 그러니까 총사령부가 머릿속에 있어요. 여기에서 너 성호르몬 만들어. 사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호르몬을 억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직은 만들지 마, 만들지 마. 스탠바이, 스탠바이, 스탠바이. 기다려. 하다가 큐, 너는 이제 사춘기야. 하고서는 큐 사인을 내려주는 총 감독이 있습니다. 큐 사인을 내리게 되면 시상하부나 또 성선에서 만듭니다. 여자는 난소, 남자는 고환,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여학생들은 9세 이후부터, 남학생들은 10세 이후부터 이전에 이제 그러한 큐 사인이 떨어지는 것을 진성 성조숙증, 진짜 성조숙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짜 성조숙증도 있습니다. 가성 성조숙증은 큐 사인이 안 나왔는데 이 배우들이 지멋대로 움직여버린 거예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고환과 난소에 나와버린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의 수용체를 건드립니다. 남학생에서도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남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사춘기에 이상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성 호르몬이라고, 가성 성조숙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또 초기 증상이 있나요? 남학생들의 경우는 어때요? 자, 태율만이 성조숙증 유전적 영향이 가장 큽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이 9대1인 이유는 여학생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여학생들한테는 초경과 가슴 발달이라는 분명히 이벤트가 있지만 남학생들은 이런 이벤트가 좀 약하죠. 그래서 진단 기회가 여학생들한테 더 많고는 합니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어떤가? 남학생들의 정서는 자, 남학생들은 또래들의 여학생들하고는 달리 보스 기질, 마초 기질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래들한테 대장도 역할을 하게 돼요. 야, 너 이리 와. 너 이거 할 수, 그 영웅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의협심. 넌 못하지, 난 해. 이런 거. 또 그 또래에서는 그 작은 차이도 야, 너는 우리보다 위구나 해서 대장 역할을 하는. 문제는 근데 이러한 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다른 친구들이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퇴화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심스러운 겁니다. 또 아까 뭐 있었는데 질문을 받은 게 초기 증상. 자, 황재원님, 여기 증상에 대한 것은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공통적인 겁니다. 첫 번째, 머리가 기름지고 떡지고 또 땀 흘리고 났을 때 몸에서 나는 채취가 향이 좀 비릿하고 냄새가 바뀝니다. 또 아이의 발 사이즈가 평상시보다 커지게 되고 키가 어느 순간 평상시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게 되고 또 성격적인 변화를 보이게 돼서 별게 아닌데 아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울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이런 변화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엄마들이 그래도 자,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머리에 기름진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커스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주 어떻게 오셨어요? 여쭤보게 되면 아이가 머리가 기름지고 떡져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논의하기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오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주셨네요. 아까 그 교사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아이들이 선생님과 지내는 시간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더 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요 때문이라도 진단이 붙을 수 있으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제 15분이 다 돼가나요? 고고님.
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화를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아주 유치하고도 사실 이게 인터넷 쓰니까 얼마나 편해요. 저도 좀 편하게 막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왔었는데 넥타이를 풀고 티셔츠 바람으로 오는 이유도 좀 옆집 아저씨 그 그냥 가까운 어, 푸 맞아요. 제 별명이 푸. 이 푸라는 별명 가진 지가 한 2, 30년 됩니다. 예전에는 호빵맨이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카센터 갔을 때 멋진 단어 못 씁니다. 저 타이어 빵꾸 났어요. 저 깜빡이 어떻게 됐어요? 아, 보셨어요?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지금 제가 몇 주 사이 영화를 제대로 못 봤네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상하게 바빴어요. 응? 영화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다음 달이 아마 가정의 달이죠. 유치한 영화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차태현이라고 하는 배우를 보면 벌써 매력이 있더라고요. 차태현 씨가 했던 배우 저 영화 중에 헬로 고스트인가? 아마 맞을걸? 헬로 고스트 한번 보세요. 초기에는 아주 너무 지루합니다. 근데 뒤에 가게 되면은 이 덩치 큰 남자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른 예상 예상을 안 하고 봐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 갑자기 뒤통수 맞은 것 같은 참 잘 만든 영화예요. 이 귀신 영화들이 저는 무서움증을 이 덩치에 많이 타서 그런지 귀신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귀신 영화는 자 월화의 공동묘지처럼 한이 맺힌 뭔가가 있고 중국 귀신 영화는 강시 콩콩콩 귀엽죠. 근데 요즘 유행하는 미국 좀비는 도대체 왜 저게 이유도 없고 근데 이 헬로 고스트 귀신 영화입니다. 근데 참 감동적이에요. 어떤 남자만 봤더라?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오늘도 한 20분이 넘어가는데 저희 그 제가 좋아하는 게 저희 직원들도 얘기를 하는 게 저희 병원에는 남자는 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꽃을 사갖고 들어가는 건 저밖에는 없어요. 하늘에 꽃 갖다 놓고. 근데 꽃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꽃 하게 되면은 그리고 보면은 슬픈 꽃이 목련이에요. 푸짐하게 퍼지고 참 부유스럽고 뭐라고 해야 될까? 푸근한데 떨어질 때 보게 되게 되면은 끝에서부터 퇴색돼 가는 색깔도 그렇고 떨어질 때 조금 초라함, 추함 마치 사람 같지 않아요? 엄마처럼 푸근하게 다 안아줄 것 같았다가 떨어지는 모습 잎이 나야 되니까 떨어지거든. 근데 그 목련이 늦가을부터 봉오리가 잡히잖아요. 겨울을 낳고서는 살짝 폈다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목련을 보고는 서글퍼지고 또 좋아하는 꽃은 동백입니다. 동백은 자존심을 굉장히 지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이따가 톡 지는 게 아니라 꽃 자체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꽃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아마 이 시는 봄이면 몇 번들은 어디서든 접하실 것 같아요. 이현기 시인의 그 낙화, 낙화라고 하는 게 조지훈 시인의 낙화도 있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분분한 낙화 결별을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진어오는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
성숙하는 내 영원한 슬픈 눈. 참 잘 쓰죠 글들. 어떻게 이런 글들을 쓸까요? 그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맞습니다. 가을을 향해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오늘은 시작을 청춘 얘기로 하고 끝도 청춘 얘기로 끝을 맺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질문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세비님 감사합니다. 동백나무, 여수목. 동백나무 참 이쁘죠. 동백은 또 한 가지 멀리서 봐야 돼요. 가까이서 보면은 봄인데 가을 같네요. 감사합니다. 힐링이 되셨다고 하니까. 성교수증에 대해서 조금 딱딱하고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아이들한테 우리가 기회를 좀 뺏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적증인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증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환경 때문에 그렇다 보여집니다. 환경 호르몬. 아마 인류는 지금 인류 역사 그 어느 시기보다도 풍요롭고 편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은, 근데 이 안락의 중심에는 석유화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갈 수 없었던 것들을 자동차, 비행기, 지하철로 쉽게 갈 수 있게 되는 이 석유화학. 과거에 춥고 힘들었던 것보다 지금 이 세벤으로 되어 있는 집들, 여러 가지 이런 환경 호르몬들, 아무리 우리가 그 좋은 조건을 준다 하더라도, 이민을 가고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30년 주기로 전 세계의 대기와 물은 수연을 하기 때문에 북극에서 남극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검출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지금 지구상 어디에도 탈출구가 사실 없습니다. 석류 음료가 여성 호르몬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진 않습니다. 콩, 또 석류,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식품, 식물성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피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하죠. 이 피토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피토에스트로겐도 결국 성호르몬을 발달시킨다. 그래서 성적수증을 일으킨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에게는 이게 우리가 여러 논문들이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쥐를 대상으로 한 논문들입니다. 쥐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줄 수 있는 저 정도 피토에스트로겐 양으로서는 성호르몬을 자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신체를 갖다가 크게 하기 위해서 단백, 대두 파우더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먹는다거나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동양 사람들은 파스타, 피자 먹으면 안 좋은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파스타, 피자를 먹어서 나 안 좋다는 개념은 아닌데요. 문제는 이 부분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피자 하게 되게 되면 인스턴트일까요? 패스트푸드일까요? 아니면 슬로푸드일까요? 피자, 파스타의 대표적인 나라는 그 이태리겠죠. 이태리에서 슬로푸드의 대명사들은 이런 피자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피자, 파스타는 죄 없습니다. 피자, 파스타를 갖다가 패스트푸드화해서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또 한국인들에게는 밀가루에 대한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먹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 뭐가 좋다 나쁘다 개념보다도, 자, 대표적으로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서는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계란이, 두유가, 소고기가, 우유가, 돼지가, 회가 좋다 나쁘다 왜 말을 하죠? 계란, 정상적으로 닭들이 생산해내는 달걀이라면 완전식품으로 아주 우리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닭이라고 하는 공장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가동을 시켜서 뽑아내는 계란,
아이들이 움직일 수도 없는 좁은 닭장 내에서 항생제가 들어가 있고 성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 소에서의 우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유 죄 없어요. 달걀 죄 없습니다. 콩 죄 없습니다. 어떻게 누가 뭘 만들어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우리가 이 과거와 달리 유제품을 편하게 접할 수 있고,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우리가 계란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초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계란을 선물로 줬었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촌지 계란을 주곤 했습니다. 그만큼 흔해진 만큼. 자, 한번 헬로고스트들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거기에 대해서, 헬로고스트가 제가 보고 저만 울었나? 그러니까 같이 한번 울은 다른 분들도 한번 생겼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아, 옛날이요? 그 노래 나온 지가 또 옛날이네요. 아, 옛날이요 나왔을 때만 해도 저도 어리고 꿈도 있고 좋았었는데. 아, 옛날이요 나왔을 때가 아마 제가 대학교 초전병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운 분이 이렇게 많어? 나만 이상한 게 아니네? 차태현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저 생각이 들어요. 찰리 채플린. 분명히 웃기는데 슬퍼요. 제철 음식,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고건이 제철 음식이, 쭈꾸미, 요즘 쭈꾸미 기가 막힌 게 알배기. 거기에 밥알 들어가 있잖아요. 살짝 데쳐가지고, 그 쭈꾸미 요리할 때는 다리를 먼저 잘라서 그건 살짝 많이 데치면은 즐겨서 못 먹습니다. 저 잘 아시겠지만 머리는 푹 삶아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 그 가락시장에서 1kg에 23,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데쳐서 먹고 그 국물에, 죄송합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성저수종에 대한 치료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태현 영화 또 한번 봐야겠네요. 다른 거 뭐 이번 주에.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